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청구하시나요? 병원 갈 때마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불이익.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보험 유튜브를 하면서 보험은 필요 없다라는 식의 혹은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해라는 식의 댓글들도 간혹 달리는데요. 심지어 더 나아가 실비까지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실손보험을 통해서 큰 혜택을 누리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즉, 내가 부담한 병원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여전히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보험금 청구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아직 실손의료보험, 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은 그 중요성과 혜택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실손보험이 없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손보험은 입원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분들께서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상당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임하는 편입니다. 막상 청구를 하려는데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셔서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치료를 받은 직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고, 두 번째, 청구 후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문제가 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듣고 나면 다소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도 청구 시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놀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청구를 하면 손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금 청구가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고 손해를 안 보고 청구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용 수준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통원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크거나 보험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먼저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방전만으로도 충분히 보험사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명칭과 보장 조건,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상품은 통원 치료 시 5,000원 또는 1만 원의 공제 후 나머지 전액을 보장해드리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따라 10%와 2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판매된 3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의료 남용이 우려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30%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항목 10%, 비급여 항목 20% 공제 후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의 20%, 비급여 항목의 30%,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처럼 세대별로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손보험은 병원비 대부분을 보장해드리는 매우 유용한 보험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뿐만이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모든 보험금 청구 시에 반드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비록 앱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청구하더라도 이 서류 작성 절차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이 청구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병원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은 ICPS, 그러니까 보험신용정보 통합 시스템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 시스템은 특정 보험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A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B보험사에서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청구 이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신규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알리 의무, 즉 고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에 내가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인데요. 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보통 5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인해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소견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류, 혈압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세 번째, 1년 이내에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 네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받았거나 7일 이상 통원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다섯 번째,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주요 11대 질병으로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이러한 항목들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숨기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거나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나 보험금 청구 시에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전에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았고 9년 전쯤에 약을 일주일치를 처방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지 항목을 따져보면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도 없고 3개월 이내 진단이나 치료 이력도 없고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30일 이상 약 복용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험사에 가입 심사를 올려보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심사에서 보류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보험금 청구를 한 이력이 보험사 시스템에 기록되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보험금 청구 기록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학적 고지 기준에 걸리지는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기록만으로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묻고 9년 전쯤에 어떤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보험사에서는 청구 이력이 확인되면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전 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같은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가장 난감하고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나는 병력도 없고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보험사 심사를 넣어보면 예전에 청구했던 보험금 이력 때문에 가입이 지연되거나 보장 제한, 심지어는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영양수액 치료 등 보험사 심사 기준에서도 예민하고 까다롭게 다루는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조금 미루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청구를 미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금 청구는 사고나 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즉,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만 미리 챙겨두시고 1년 전, 2년 전 진료분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빨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와 방법도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4번 항목에 해당하므로 치료가 끝난 즉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으셨다면 이 역시 5번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된 후 바로 청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1번, 그러니까 3개월 이내 의료행위, 2번,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3번,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 이런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전에 병원에 다녀왔더라도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면 고지 기간이 지나기 전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별 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거든요. 특히
두통, 방광염, 가슴 통증처럼 자주 병원을 찾는 경미한 증상들도 보험사에서 꽤 까다롭게 심사하는 편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얼마인지 말씀드렸죠. 3년이나 했습니다. 보험에 무사히 가입하신 후에는 그동안 쌓아둔 보험금 청구권을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되고 알릴 의무도 잘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현재 보험 상태가 완벽해서 더 이상 추가 가입 계획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 여러 보험을 청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자와 원활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 서류나 무턱대고 서명해서는 안 되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앞으로 가입할 계획이 없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일 때 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 등의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출된 근거 자료나 서류가 부족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환자가 제출한 내용과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피곤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이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서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드릴 내용은 바로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상식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는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청구 금액이 25만 원이 된다라거나 복통으로 내어냈는데 수액 치료만으로 15만 원이 청구됐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한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의료용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로 과잉 의료 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러한 의료 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의든 실수든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액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해당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한 뒤 대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면 자리에서 여러 서류를 보여주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서명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 중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꼭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서류는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가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고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조사 담당자가 너무 친절하고 부드럽게 보험금 청구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꼭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의사가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가 아니라 보험사와 제휴된 외부 의료기관 소속 의사일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경우 자문 결과가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결국 내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도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정당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는 자문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물어보시고 설명을 드린 뒤에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수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협의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서 반드시 제3의 의사 의견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청한다면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동시감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내가 치료받은 병원은 내 입장에서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시감정이거든요. 이 제도는 제3의 상급병원에서 보험사와 가입자가 함께 감정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동시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것인데요. 즉, 긍정적인 걱정 없이 중립적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꼭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서류에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될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바로 면책동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면책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도 포기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서류라는 뜻이죠. 제가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면책동의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오히려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즉,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면책동의서에 대해 서명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꼭 주의하셔야 될 서류 세 번째,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면책동의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번 서명하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험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제소, 이의제기,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재소 합의서는 절대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명을 요청하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검토 후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인데, 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입니다. 조사 담당자들이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으로는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그 순간 보험사에서 여러분의 지난 몇 년간의 병원 방문 기록, 처방받은 약, 심지어 세세한 치료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서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황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원비를 카드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보험사가 이 자료에 접근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진료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무조건 서명해야 되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동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요약하자면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는 개인정보와 진료 이력이 광범위하게 검토될 수 있으니 섣불리 동의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물어보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만 허용, 이런 걸로 요구하세요. 동의하기 전에 주치의 소견, 변호사 또는 보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 과정은 가능하면 녹음 기록을 남기고 서류는 사본을 챙기세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서류에 서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동의 서류는 보험사에서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병원명과 유효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가 빠져 있을 경우 보험사가 다른 병원의 기록까지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손보험 청구는 치료 직후 바로 하지 마시고, 만약 향후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 시점을 신중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서명해야 되는 서류와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양측 입장이 다를 경우 중립적인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동시감정제도까지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보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랐고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보험을 한 번이라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이니 주변에 보험에 가입한 가족, 친구, 동료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보험금 청구 조사 중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될 서류들과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실전 대처법까지 알려드렸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